억만장자에게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그녀는 평범한 가정부였습니다. 수년간 일해왔지만 변호사도 도와주는 이도 없이 법정으로 끌려갔고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억만장자의 딸이 서류 폴더를 들고 법정으로 걸어 들어와 그들이 알던 모든 것을 바꿔버릴 7마디 말을 던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김혜진 씨는 이씨 집안에서 수년간 가정부로 일해왔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며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혜진은 집안의 일과를 잘 알았고 그것을 세심하게 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정훈 씨의 어린 딸 이나은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혜진은 나은을 자신의 가족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대했고 두 사람은 조용한 시간이면 함께 대화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혜진은 나은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항상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가족의 다른 사람들, 특히 정훈의 어머니인 박순자 여사는 혜진을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박 여사는 혜진의 오랜 근무와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고 항상 쌀쌀맞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일이 중요했고 비록 모두에게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받지 못하더라도 자부심을 갖고 일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꿔놓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저택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보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가문에 큰 의미가 담긴 반지였습니다. 분실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집안은 공황과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여사는 재빨리 혜진을 지목하며 보석이 보관된 방에 접근할 수 있는 외부인은 그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반지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혜진을 비난했습니다. 정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전까지 혜진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그는 혜진에 대한 신뢰와 어머니의 압박 사이에서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는 박 여사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혜진에게 다가가 지금은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디메후 케라레르노 간지타.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 가족을 위해 일한 수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절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해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경찰관들이 저택에 도착해 가족들 앞에서 그녀를 신문했습니다. 혜진은 용의자로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녀는 홀로 앉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를 도와줄 변호사도 법적 지원을 받을 돈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지만 그녀는 내놓을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풀려났지만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삶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며 무거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혜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그녀의 작은 원룸은 이제 차갑고 조용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라진 보석과 그녀에 대한 비난의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과 알던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예전처럼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흔히 봤던 친절한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동네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던지는 시선이 두려워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마치 모두가 그녀가 유죄라고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과 쌓아온 신뢰가 단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강인하게 버티려 했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나은을 생각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항상 그녀에게 친절했고 혜진은 그들의 대화와 유대감이 그리웠습니다. 그녀는 나은도 그 비난을 믿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생각이 그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혜진은 나은을 자신의 아이처럼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나은이 그들이 함께 나눈 모든 좋은 시간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씨, 가족 중 누구도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혜진은 정훈이 그녀에게 떠나라고 했던 순간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친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수년간 자신의 집안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혜진은 그가 정말로 그녀가 유죄라고 믿는지 아니면 단지 어머니에게 맞서는 것이 두려웠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날이 가고 주가 흘렀습니다. 혜진은 대부분 집안에 머물며 집안일과 일과로 자신을 바쁘게 하려 했지만 생각은 항상 그 사건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지, 반지가 발견될지, 아니면 누군가 실수를 깨달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스스로 조사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해명할 자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과거에 신뢰했던 몇몇 사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얽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라는 낙인의 수치심이 그녀를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 비친 슬픔을 보고 싶지 않은 듯 거울을 피했습니다. 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되짚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나쁜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증거 없이 고소당했고 해명할 공정한 기회도 없이 거부당했으며 홀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혜진은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평판은 손상되었습니다. 직업은 사라졌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그녀가 저지르지 않은 일과 묶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판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을 어떻게 변호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낡은 서류, 월급 명세서, 심지어 이씨 가족과 찍은 사진까지 뒤져보며 자신의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고 예전보다 말을 덜 했습니다. 작은 일조차도 어려워졌습니다. 한때 그녀가 가졌던 힘과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항상 자신의 역할에서 가치를 찾는 자랑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그 일부가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는 것 때문에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기회를 바라며 다음 단계를 기다리며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혜진은 일어난 모든 일에 여전히 깊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거짓 고소에 대해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머릿속에서 사건들을 되짚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왜 누군가가 증거도 없이 자신을 비난했는지, 그리고 왜 정훈이 수년간의 신뢰 끝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자문했습니다. 혜진은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녀에게 목적을 부여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그리웠습니다. 그녀는 특히 그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준 나은이 그리웠습니다. 아파트의 정적은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전화나 메시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이라도 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잊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녀를 믿지 않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작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진은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문을 열자 놀랍게도 나은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긴장했지만 단호해 보였습니다. 말없이 안으로 들어와 혜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혜진은 무릎을 꿇고 한동안 그녀를 안았습니다. 나은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혜진이 그립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은은 배낭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은 그림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다시 희망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은은 여전히 그녀를 믿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계속 싸울 힘을 주었습니다. 나은이 떠난 후 혜진은 조심스럽게 그림을 탁자 위에 놓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운에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혜진은 수년에 걸쳐 받은 모든 추천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뒤져 이전 고용주들이 그녀의 정직함, 성실함, 헌신을 칭찬하는 서류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또한 보석이 사라진 날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도착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혜진은 자신이 사라진 반지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간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느린 작업이었고 때로는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나은과 탁자 위의 그림을 생각하면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며 여전히 싸울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혜진은 자신을 대변해 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너무 비쌌고 일부는 그녀의 이름을 듣자마 얽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그녀는 작은 법률 지원센터에 들어가 접수원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최다니엘이라는 젊은 인턴이 나와 그녀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친절했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다니엘은 아직 정식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녀가 지원을 찾고 사건을 준비하는 것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잘못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녀의 서류를 검토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녀가 앞으로의 법적 단계를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마침내 누군가 다시 자신의 편에 서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제대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변호를 준비하는 동안 박 여사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처벌받도록 단단히 결심한 그녀는 어려운 사건에서 이기는 것으로 유명한 변호사 찰스 위트만을 고용했습니다. 찰스는 강력한 명성과 법정에서의 오랜 성공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박 여사는 혜진에 대한 강력한 사건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몇몇 기자들과 접촉하여 자신의 버전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신문과 웹사이트들은 혜진을 유죄처럼 보이게 하는 헤드라인을 게시했습니다. 기사들은 그녀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했고 일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녀를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혜진은 그 뉴스를 보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언론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대중은 읽은 것을 믿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나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반면 박 여사의 거짓말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녀를 돕고 있었고 나은은 여전히 그녀를 믿고 있었으며 그것이 그녀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한편 정우는 모든 일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언론과 이야기하지 않았고 혜진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택에서 뉴스를 보거나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보냈습니다. 박 여사는 일이 진행되는 방식에 자신감 있고 자랑스러워했지만 정우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혜진이 가족을 위해 일했던 모든 세월을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나은에게 얼마나 친절했는지, 얼마나 믿음직했는지, 그리고 항상 자신의 일을 정성껏 해왔는지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혜진이 처벌받기를 단호하게 바라는 어머니에게 맞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는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압박은 강했고 그의 침묵은 그가 그녀와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정우는 더 이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했을 때 혜진의 얼굴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침묵하는 동안 혜진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나은은 매일같이 혜진을 그리워했습니다. 혜진이 집을 떠난 후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했지만 평화로운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나은은 더 이상 아무도 혜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나 할머니에게 그녀에 대해 물으면 그들은 질문을 피하거나 화제를 바꿨습니다. 한 번은 박 여사에게 직접 물었는데 박 여사는 혜진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러서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은은 그 실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박 여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혜진은 항상 친절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혜진이 나쁜 짓을 했다고 믿을 수 없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밤에 나은은 침대에 누워 혜진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혜진이 숙제를 도와주던 방식, 빨래를 개면서 간단한 이야기를 해주던 모습, 그리고 항상 들어줄 시간이 있었던 것이 그리웠습니다. 그녀 없이는 집이 예전 같지 않았고 왜 모두가 그녀가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혜진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보석이 사라진 날을 검토하던 중 그녀는 중요한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보석이 보관되어 있던 방 근처 복도에 보안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는 물건이 사라진 시간 즈음에 드나드는 사람을 모두 포착했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도움으로 그녀는 녹화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약간의 지연 끝에 그들은 절도가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바로 그 시간에 카메라가 꺼져 있었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공교로웠습니다. 그녀는 이 세부 사항이 자신의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조사를 의심하게 만들기를 바라며 그 정보를 법원에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법원은 누가 카메라를 껐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정보는 유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발견이 마침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일축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여사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뒤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가족이나 언론의 누구도 자신의 사건 버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꺼져 있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는 재판 절차를 서두르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빠른 결과가 불필요한 관심을 막을 것이라고 믿으며 재판이 가능한 한 빨리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박 여사는 혜진의 과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혜진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혜진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거리를 두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만나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의심과 스캔들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녀가 유죄라고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또한 자신의 사건에 배정된 국선 변호인으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거의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몇 번만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도 회의는 짧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나 다니엘과 함께 신중하게 수집한 세부 사항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고 카메라 문제를 다시 언급했지만 변호사는 그것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싸우는 것보다 사건을 빨리 끝내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할 돈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지지해 주었지만 여전히 인턴일 뿐이었고 법정에서 그녀를 대변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사건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를 도와야 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매일 그녀는 더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저지르지 않은 일 때문에 그녀의 인생 전체가 뒤집힌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집에서 나은은 조용히 혜진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을 화나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혜진을 위해 또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방과 후에 그랬던 것처럼 소파에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그것을 버릴까봐 두려워 책상 서랍에 그림을 숨겼습니다. 나은은 아직 어렸지만 집안의 상황이 이제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만큼 웃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평소보다 더 심각했고 항상 전화를 하거나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집안 직원들조차도 무언가 잘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나으는 사람들이 화가 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기를 계속 기다렸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그녀를 이상하게 만들었고 마치 자신만 모르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혜진을 위한 그림을 간직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혜진은 매일 무거운 압박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은 더 길게 느껴졌고 밤은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대부분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편의점에서조차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속삭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정된 삶을 구축하기 위해 수년간 일해왔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범죄와 연결되었고 그것을 해명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옛 친구들의 지지도 없었고 배정된 변호사는 거의 그녀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혜진은 그 역시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정 심리는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혜진은 자신이 모아온 작은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밖을 응시하며 모든 것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심리가 다가오면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재판 당일, 혜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는 동안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선택할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정장옷은 이씨 집안에서 매일 입던 낡은 근무복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약간 닳았지만 깨끗하고 다림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모아둔 서류, 추천서, 근무기록, 메모를 평범한 폴더에 넣고 작은 아파트를 나서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비싼 정장을 입고 돌아다니며 속삭이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폴더를 꼭 쥔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그녀는 앞자리에 조용하고 긴장한 채 앉아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지만 친근한 시선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눈을 내리깔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리가 시작되자 박 여사가 고용한 검사는 자신감 있게 법정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혜진이 이씨 가족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말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집안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의 귀중품에 접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집안의 유일한 외부인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논리적 용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혜진이 보석이 사라진 날 현장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그녀가 보석이 보관된 방을 포함하여 집안의 방들에 접근할 수 있었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 명씩 몇 명의 증인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전 직원과 이웃이었고 그들 중 일부는 근무 시간에 혜진이 집 주위를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들의 말은 검사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법정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고 혜진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거의 무표정했으며 마치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는 듯 보였습니다. 혜진은 그를 너무 많이 쳐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침묵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의 딸을 돌보고 그 집을 자신의 책임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녀의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박 여사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가끔 작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결과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확신하는 듯 혜진을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앉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그녀가 이 순간을 준비해왔으며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나은도 그곳에 있었고 유모 옆 관객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고 혼란스러워 보였고 발은 바닥에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용되는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혜진을 쳐다보며 그녀의 눈을 마주치려 했습니다. 혜진은 그녀를 보았지만 미소 짓거나 손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법정 규칙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나은은 손에 접힌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아마도 또 다른 그림이었겠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 옆에 유모가 그녀를 가만히 있게 했습니다. 아무도 나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이 아는 것이나 느끼는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지켜보기 위해 그곳에 있었고 도울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은을 보는 것은 모든 것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혜진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단지 직업뿐만 아니라 그녀가 진정으로 아끼던 누군가를 잃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꽉 쥐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씨 집안에서 일했던 수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요리,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설명했습니다. 나은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리고 좋고 나쁜 시기를 통해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그곳에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으며 사라진 보석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일과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미 경찰에게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변호사들은 지루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있었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말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했지만 진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변호사들 간의 더 형식적인 질문과 토론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기술적인 내용이었고 혜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친절함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판결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인격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혜진은 공격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수년간의 충성, 그녀의 노고, 이 씨 가족에 대한 그녀의 헌신,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믿어줄 유일한 사람인 나은을 계속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혜진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국선 변호인조차도 감정 없이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혜진은 아무도 막지 않는 동안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며 왔지만 받은 것은 침묵의 시선과 텅 빈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혜진은 자리로 돌아와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서류 폴더는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이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채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법정은 세션이 끝나면서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게 걸어나가며 다시 속삭였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한마디 말도 없이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나은은 유모의 안내를 받아 같은 종이를 손에 쥔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혜진은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여전히 자신이 가진 유일한 정장인 낡은 유니폼을 입은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하루뿐만 아니라 겪어온 모든 일 때문에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쥔 채 잠시 더 자리에 머물렀고 일어서서 걸어나갈 힘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혜진의 상황을 바꿀 만큼 명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법원 복도에서의 대화 중에 한때 이씨 집안에서 일했던 젊은 직원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보석이 사라진 날 밤, 박 여사가 보석이 보관된 방 근처에서 혼자 걷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박 여사가 보통 혼자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특히 밤에는 더욱 그랬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혜진과 다니엘은 이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같은 여성이 자신의 말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으며 아마도 다른 사람을 보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혜진은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에 이씨 집안에서 누구보다 오래 일했던 수석 가정부가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을 위해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때 그녀는 이야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혜진은 다시 한번 지원 없이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작은 정보 조각들을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모든 대화, 모든 이상한 세부 사항, 언급된 모든 이름. 그녀는 진실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읽기 잘하자. 아무도 진정으로 그녀가 그것을 찾는 것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그녀를 더 이상 모르는 척했습니다. 모든 작은 단서는 유용해지기 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니엘은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그의 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혜진은 그에게 더 많은 감시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법원은 이미 카메라 영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그녀의 이전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문이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매일 같은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맞서 싸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믿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침묵하거나 관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씨 집에서 나은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앉아 그에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보석이 사라진 밤의 무언가를 기억해냈습니다. 작지만 어쩌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훈에게 보석방 근처에서 누군가를 보았고 그것이 혜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정훈은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막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질문을 하거나 그녀가 더 말하도록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나은은 다시 시도했지만 그는 바쁘다며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좌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할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은 지나갔고 그녀가 가졌던 기억은 말해지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나은은 조용히 앉아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중요한지 몰랐지만 말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박 여사는 나은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행동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나은이 혜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믿었고 소녀가 관여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은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박 여사는 그녀에게 새로운 장난감, 드레스, 심지어 여행까지 약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나은은 그 관심을 즐겼지만 여전히 대화에서 혜진을 언급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은이 보석 실종 밤에 대해 다시 묻자 박 여사는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나은에게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고 계속 질문하면 멀리 있는 기숙학교로 보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혼자 간직하고 질문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박 여사는 침묵에 만족하는 것 같았지만 나은은 이제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간단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집에서 일어나는 동안 정우는 서재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는 평화를 찾거나 어쩌면 단지 기분 전환을 위해 오래된 가족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컴퓨터 아카이브를 살펴보던 중 그는 집 보안 시스템에서 저장된 오래된 비디오 녹화물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사건의 일일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비디오에서 그는 멈추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의 영상으로 혜진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은을 위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디오에서 혜진은 담 위에 쌓인 나은과 함께 소파에 앉아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혜진이 가족을 특히 가장 힘든 순간에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를 강하게 강타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항상 얼마나 충성스럽고 친절했는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모든 것에 대해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그녀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날은 계속되었지만 정훈 안의 무언가는 변했습니다. 비록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 여사의 통제적인 행동을 더 명확하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나은이 더 조용해지고 더 긴장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혜진과 나은의 그 비디오를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특히 밤에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꺼져 있던 카메라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것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누가 그것이 작동을 멈추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한 날 이후로 혜진과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어떻게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혜진이 계속 싸우고 나은이 압박 속에서 조용히 있는 동안 정우는 자신의 생각에 잠겨 진실이 한때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효주는 뉴스 보도와 온라인 기사를 통해 혜진의 사건을 지켜보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경험이나 큰 로펌을 배경으로 두고 있지는 않았지만 혜진이 다요받는 방식에 대해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헤드라인을 읽고 재판 영상을 일부 보았으며 소셜미디어의 공개 토론까지 따라갔습니다. 읽을수록 사건은 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너무 서두르고 불완전하며 편파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여주는 연락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법원 기록을 통해 혜진의 주소를 찾아 그녀의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혜진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피곤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주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아직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돕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혜진이 즉시 자신을 신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혜진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고 여진이 한번 살펴보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진은 혜진과 다니엘이 함께 모은 모든 서류를 읽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종류별로 증인 진술, 타임라인 노트, 추천서, 법원 서류로 정리하여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녀는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읽고 이름, 날짜,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을 강조 표시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녀는 몇 가지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증인은 혜진이 특정 시간에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다른 증인은 그녀가 이미 밖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큰 소리를 들었다고 언급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술 중 어느 것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고 경찰 보고서는 서둘러 작성된 것 같았습니다. 여주는 이러한 점들을 혜진에게 지적하고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국선 변호인은 세부 사항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이 발견에 고무된 여주는 계속해서 파고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작은 균열들이 제대로 드러난다면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더 많은 노트를 검토하고 온라인으로 검색하던 중 여주는 사라진 보석에 대한 비밀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왔고 짧았습니다. 그 사람은 신고된 도난 사건. 2주 후 자선 행사에서 박 여사가 그 보석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여주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요청했고 그 사람은 행사 중에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박 여사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사라진 보석처럼 보이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여주는 이미지를 저장하고 재빨리 행사의 세부 정보, 장소, 날짜, 손님 명단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다시 그 사진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게시물은 삭제되었고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지를 저장했지만 법적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진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여진은 혜진을 방문하여 자신이 찾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이 사라진 물품의 설명과 일치하며 추정되는 도난 날짜 이후에 찍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몇 초 동안 이미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항상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항상 너무 자신감 있었고 너무 빨리 손가락질했습니다. 혜진은 박 여사가 다른 누구보다 상황을 더 많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진은 그녀에게 박 여사가 모든 것을 꾸몄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혜진은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진은 그녀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계속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혜진은 그녀에게 감사하며 법적 도움뿐만 아니라 마침내 누군가 자신을 믿고 맞서 싸워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혜진은 진정으로 자신의 편에 서준 사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여진이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나은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녀는 보석이 사라진 밤에 대해 자주 생각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할머니가 위층을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등 특정 이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본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박 여사는 그만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후로 박 여사는 더욱 통제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나은을 면밀히 관찰하고 공책을 확인하고 화면 시간을 제한하고 대화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새로운 선물과 특별한 식사로 그녀의 주의를 돌리려고 했지만 나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혼자 간직하고 장난감 상자 안에 숨겨둔 작은 그림을 그리고 메모를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에 질문이 가득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진은 조사를 계속했고 직접 법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혜진의 사건에 대한 공식 기록에 접근을 요청하고 기록 보관실에서 몇 시간 동안 폴더와 파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읽으면서 그녀는 더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진술서에는 페이지가 누락되었습니다. 특정 보고서는 제대로 서명되지 않았습니다. 타임라인에는 주요 사건에 대한 완전한 확인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처리된 방식에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한 문서에는 첨부되지 않은 사진을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진은 모든 것을 복사하고 모든 불일치점을 표시했습니다. 읽을수록 사건이 너무 빨리 처리되었다는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마치 시스템이 충분한 질문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앞으로 밀어붙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박 여사의 영향력이 절차를 서두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진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혜진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집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몰랐지만 그녀는 스스로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진은 파일과 타임라인을 계속해서 훑어보며 각 페이지를 한 번 이상 읽었습니다. 사건을 연구할수록 더 많은 불일치점을 발견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일치하지 않는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부 문서에는 증인들이 말한 것과 상충되는 타임스탬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혜진이 보석방 근처에 있었다고 알려진 시간은
그녀가 수년간 따라온 공식 청소 일정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여진은 또한 혜진의 원래 진술 중 여러 부분이 완전히 무시되거나 법원 기록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혜진은 위층을 떠난 정확한 시간과 다른 직원과 나눈 대화 같은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했지만 그 점들은 심리 중에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법원이 혜진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세부 사항에만 집중한 것 같았습니다. 여진은 신중하게 메모를 하고 모든 것을 복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타임라인을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이 의도적으로 묻히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이씨, 집으로 돌아온 나은은 보석이 사라진 밤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질문이 있었고 그것들을 모두 안에 담아두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와 거실에 앉아 있다가 마침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그 반지 없어진 날 밤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 여사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표정이 즉시 변했습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나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나은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어른들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그녀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박 여사의 말투 때문만이 아니라 그날 밤의 무언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복도 근처에서 손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정우는 점점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았고 사건에 대해 묻는 기자들을 피했습니다. 그는 공개 행사를 피하고 집이나 사무실에 머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단지 조용하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그가 깊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파일을 검토하고 가족의 과거 비디오를 보며 상황이 실제로 어땠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혜진의 충성심,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은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 방식을 기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혜진이 공개적으로 공격받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묵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는 때때로 법원 보고서를 보며 무엇이 빠졌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변호하지 않음으로써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진은 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씨 집안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전화를 받았지만 긴장했습니다. 한 남자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자는 이사를 갔고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다른 사람들은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진은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박 여사는 권력이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얽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인 전직 정원사는 잠시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항상 전체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보석이 사라진 날 밤 늦게 차 한 대가 도착하는 것을 기억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진은 메모를 하고 더 많은 질문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거부했습니다.
여주는 그에게 감사하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말할 용기가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두려움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나은은 할머니와의 대화 후 조용히 지냈지만 그날 밤 본 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가다가 박 여사가 침실 금고를 여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박 여사는 손에 잡고 반짝이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은은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사라진 보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박 여사가 나은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깨닫자 재빨리 문을 닫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 여사는 그녀에게 유난히 잘해주었고 장난감을 사주고 휴가를 약속하고 심지어 애완동물을 키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은은 선물을 좋아했지만 그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박 여사는 화제를 바꾸거나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똑똑했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간직하고 언젠가 누군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진심으로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던 정우는 오래된 가족 비디오가 담긴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는 한 파일을 클릭했고 익숙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혜진이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나은과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그녀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비디오에서 혜진은 인내심 있고 차분했으며 간단한 말과 조용한 지지로 나은을 위로했습니다. 정우는 한마디 말도 없이 전체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혜진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었고 가족을 실망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그는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심하게 실망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너무 늦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여진은 중요한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충분한 오류, 충분한 두려움, 충분한 침묵을 보았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공식적인 이야기에 맞설 때였습니다. 그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세션 동안 방은 조용하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차례로 말하고 있었고 판사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여진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둘 다 절차의 다음 부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법정 뒷문이 작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돌렸고 아마도 석이나 보안 요원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신 나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너무 커 보이는 회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고 가슴에 폴더를 꼭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를 지켜봐야 할 유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나은은 어른들 줄을 지나 방 중앙에 이르러 한 손을 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의 변호사입니다. 놀라움의 물결이 법정을 휩쓸었습니다. 누군가 반응하기 전에 나은은 혜진에게 달려가 팔로 그녀를 감싸고 방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금괴 반지를 숨기는 걸 봤어요. 몇 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숨을 헐떡였고 박 여사는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나은에게 다가가 그녀를 밖으로 안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건드리기 전에 정훈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분했습니다. 그는 판사에게 딸이 말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추고 나은을 본 다음 정훈을 보고 그녀가 계속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나은은 폴더를 들고 법정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열고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금고의 정확한 위치를 포함하여 박 여사의 방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은은 그것을 가리키며 박 여사가 금고를 열고 반짝이는 무언가를 안에 넣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판사를 보고 그날 밤 들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김혜진을 범인으로 모는 건 쉬울 거야. 방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손을 들고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심리를 중단하고 나은의 진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놀란 것 같았지만 말해진 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일어서서 분명히 동요하며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은이 단지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무언가를 오해했거나 어른들에게서 들은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그녀의 자신감은 이전처럼 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은을 쳐다보는 것을 피하고 변호사를 향해 불안하게 힐끗거렸습니다.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일방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는 매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진은 일어서서 박 여사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즉각적인 수색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불려왔습니다. 모두가 다음에 무엇이 발견될지 확신하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혜진은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나은의 손을 잡고 여전히 모든 것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자신을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 어린 소녀가 단 몇 마디 말로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여진은 혜진에게 몸을 돌려 이것이 전체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자랑스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이제 그는 더 일찍 봤어야 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나은은 이 진실을 마음속에 품고 말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곧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법원 직원들은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방을 나섰습니다.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속삭이고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야기는 더 이상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나은의 목소리는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기자들이 이미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중단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카메라들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판사는 새로운 증거가 검토되면 더 많은 심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일찍 세션을 마쳤습니다. 혜진은 이제 집에 가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일어서자 나은은 그녀 옆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여진은 그들의 물건을 챙기고 밖으로 안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딸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박 여사는 변호사와 함께 옆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걱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곧 그녀의 집을 방문할 것이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벅찼지만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진은 그녀에게 이제 그들에게 진짜 확실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은 어떤 이들에게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경우에는 진실의 숨겨진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여진은 아파트에 앉아 다시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은의 진술의 모든 부분을 기록했고 이미 후속 조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는 사건에 대해 묻는 사람들로부터의 메시지로 계속 울렸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녀는 그것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집중하시고 싶었습니다. 혜진은 몇 분 전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하기 위해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진은 그녀에게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마침내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혜진은 나은과 함께 집에 있었고 둘 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은은 블레이저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폴더를 근처에 두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녀를 꼭 껴안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했습니다. 나은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차분했습니다. 도시 건너편에서 박 여사의 집은 법원 직원들에 의해 수색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판사는 이미 새로운 증거가 가능한 한 빨리 제출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은의 용감한 순간은 진정으로 재판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자신 안에서 쌓여가는 질문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은의 예기치 않은 등장과 대담한 증언으로 법정에서 일어난 일 이후 그는 어머니와 맞설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박 여사의 개인 거실로 걸어 들어가 직접 물었습니다. 반지는 어디 있어요? 소파에 앉아 손에 술잔을 들고 있던 박 여사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조심스럽게 쳐다본 다음 한숨을 쉬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그녀는 보석을 숨겼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훔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혜진과 나은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보고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혜진을 겁주어 가족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예상보다 빨리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혜진이 겪은 모든 일이 자신의 어머니의 질투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박 여사에게 보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대답하기를 거부했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그녀의 방을 수색했습니다. 책장과 서랍 뒤를 살펴본 후 그는 벽의 가짜 패널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라진 반지와 함께 수년에 걸쳐 실종 신고된 다른 여러 귀중품들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모든 것을 꺼내 안전한 가방에 넣었습니다. 박 여사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는 집을 나와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직행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반지와 금고의 나머지 내용물을 넘겼습니다. 경찰관들은 사진을 찍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가 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이었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내내 말했던 것이 마침내 확인되었습니다. 발견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몇 시간 안에 지역 뉴스 매체들은 사라진 가족 보석이 발견되었으며
그것이 내내 이씨 집안에 숨겨져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들은 법원 밖에 서서 업데이트를 반복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수된 물품들의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그 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혜진을 가혹하게 판단했던 사람들은 이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부는 잘못된 이야기를 믿었다고 인정하며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여진은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공식 서류를 준비하고 새로운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심리에서 그녀는 금고, 보석,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정훈의 진술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사건이 어떻게 거짓말 위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혜진이 처음부터 어떻게 부당하게 대우받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가득 찼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다시 한번 증인석에 섰지만 이번에는 용의자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봉사부터 고소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하면서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고통과 증거 없이 유죄로 여겨진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판사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메모를 하고 증거를 다시 보고 그리고 법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는 사건이 처리된 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고소가 적절한 조사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때문에 혜진이 크게 고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단호한 목소리로 그는 김혜진 씨가 무죄라고 선언했습니다. 방은 잠시 조용했고 그 후 나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혜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혜진은 그녀를 가까이 안고 조용히 울었고 언론은 감동적인 순간을 재빨리 포착했습니다. 기자들이 혜진과 나은이 껴안는 사진을 찍으면서 카메라 플래시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자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갈겨 썼습니다. 뉴스 채널들은 재빨리 판사의 성명을 방송하고 혜진의 감동적인 순간의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며 나은의 이전 증언을 반복했습니다. 집과 휴대폰으로 지켜보던 대중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혜진을 지지하고 그녀가 대우받은 방식을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건이 실질적인 증거 없이 그 지경까지 가도록 허용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곁에 서 있던 여진은 언론에 간략한 성명을 발표하며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어 기쁘지만 너무 늦게 왔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통제했던 박 여사는 이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때 존경받는 인물로 그녀를 따랐던 바로 그 카메라들이 이제는 질문을 피하고 피곤하고 패배한 모습의 그녀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준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조사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법정이 비워지면서 혜진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경과 심지어 감탄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질문을 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범죄자처럼 대하지 않고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혜진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높이 들고 군중을 지나갔습니다. 악몽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녀는 잘못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공정한 일을 겪고도 품위를 지킨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정우는 근처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다가가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를 알아차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진이 따라잡아 혜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든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일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녀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법원 밖으로 나섰을 때 그녀는 단지 건물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비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 후에 많은 사람들은 혜진이 상황을 이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등을 돌렸던 사람들로부터 여러 건의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방법이라며 돈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이용해 긍정적인 홍보 효과를 얻으려 했고 공적인 역할이나 후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기자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그녀는 명성, 관심,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징이나 희생자로 보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 청소를 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이 더 잦아지고 편안해진 지금 그녀는 나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혜진은 요리, 공원 산책, 혼자 시간 보내기와 같은 단순한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고 그 자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우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혜진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는 침묵함으로써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으며 중요할 때 그녀를 믿지 않은 것을 깊이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그의 말을 방송했고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률 시스템에서 부당하게 고소당하거나 학대받은 여성들을 돕는 데 전념하는 재단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자원을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발표 중에 그는 혜진을 초대하여 그 조직의 초대 이사로 이끌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혜진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관심에서 벗어난 조용한 삶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이것이 자신처럼 고통받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주목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역할을 수락했고 정우는 모든 단계에서 그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혜진의 곁을 지켰던 여진도 계속해서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법률 고문이 되어 핵심 임무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와 혜진은 함께 법률 지원, 정서적 지원, 대중인식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진은 그 일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혜진은 그녀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작지만 헌신적인 팀을 고용하고 주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재단이 상징적인 제스처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자신의 법적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면적인 조사 끝에 그녀는 허위 고소와 증거 은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가족의 재정과 결정에 대한 그녀의 법적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통제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대중적 이미지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즐겼던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채 고립되어 대부분의 날을 보냈습니다. 정우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가족의 사업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회사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그는 박 여사와 가까웠던 몇몇 오랜 이사들을 교체하고 더 젊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여왔습니다. 그는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정우는 과거에 침묵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인정하고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는 나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녀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유롭게 말하고 정직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나은은 그 대가로 혜진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혜진은 그녀를 학교에서 데리러 오고 숙제를 도와주고 심지어 학교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웃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은에게 혜진은 항상 위안의 원천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한번 그녀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새로운 일상과 신뢰를 통해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재단은 몇 달 후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의 소박한 사무실을 열고 저소득 지역 사회에서 부당하게 고소당한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혜진은 처음 몇 개의 행사를 개인적으로 조직했습니다. 그녀는 팀이 그 임무가 단지 대중적 이미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이야기를 듣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법률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여성들을 만나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지역 사회 단체들과 협력하여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여주는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고 법률 파일을 검토하며 각 사건이 적절한 관심을 받도록 했습니다. 혜진은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보도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혜진을 절도 혐의로 부당하게 고소당한 여성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녀를 성장하는 운동의 창시자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스캔들과 연결되었던 그녀의 이름은 이제 품위, 힘, 정의를 상징했습니다. 혜진의 삶은 완전히 변했지만 사람들이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하거나 큰 행사에 참석하며 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의미 있는 일, 진정한 관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평화에 집중했습니다. 재단은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했고 혜진은 항상 모든 결정을 이끌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여전히 자신의 식사를 요리했으며 여전히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긴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거리에서 그녀를 지나칠 때 그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멈춰서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피했던 전 이웃들은 이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복수가 아니라 목적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건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험과 다른 누구도 자신이 겪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혜진은 다음에 올 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